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0월 7일 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 필리핀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원전과 방산,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동 비전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상은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협력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농기계 생산단지가 필리핀에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습니다.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선 통일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새 해상 경계선을 정하는 개헌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 논의와 관련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상생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원전과 방산, 건설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닐라에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의 집무실인 말라카냥궁에 들어서자 의장대가 사열해 예를 갖춥니다. 우리 대통령으로는 13년 만에 필리핀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윤 대통령을 환영하는 공식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환영식에 이어 윤 대통령은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먼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이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수교 이후 75년간 양국이 공식적으로 양자 관계를 설정하고 정상 차원의 공동 문건을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원전 협력의 체계적인 기반도 다졌습니다. 두 정상은 1986년 이후 건설이 중단됐던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을 재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UAE 원전 수주에 이어 올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필리핀과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으며 마르코스 대통령도 원전과 관련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국은 방산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라구나호수 순환도로 건설 사업을 우리 대외경제협력기금인 EDCF를 활용해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박 2일간의 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순방국인 싱가포르로 향합니다.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는 싱가포르와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할 전망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한국과 필리핀 두 나라 정상은 아울러서 식량 안보의 필요성에도 공감을 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양국 간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농기계 생산단지가 필리핀의 이른 시일 안에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식량 안보에 대한 각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은 지난 2018년 체결한 농업협력 MOU를 바탕으로 그동안 종자 보급과 스마트팜, 농촌 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함께해왔습니다. 지난해엔 필리핀에 축구장 46개 규모의 한국 농기계 생산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방문 마지막 일정인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의 이런 농업 협력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농기계 생산공단을 필리핀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세우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농기계 생산공단이 필리핀에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농기계 생산공단을 통해 필리핀의 환경, 필리핀의 작물에 적합한 농기계가 개발, 보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국은 앞서 정상회담을 통해 식량안보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농기계 생산단지 조성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가속화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필리핀 관광부가 양국 관광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이행 계획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관계 격상과 경제 협력을 약속한 한국과 필리핀이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체결한 기업, 기관 간 MOU는 모두 13건. 윤 대통령은 또 두 나라 인프라 협력을 두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경제 발전과 지역 주민 복지를 위해 BBM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필리핀의 도로, 교량 등 인프라 확충 사업에 우수한 한국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한 겁니다. 세계 2위 니켈 생산국이고 자원 부국인 필리핀과 공급망 관련 협력 분야가 많을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양국은 핵심 광물 탐사와 기술 개발, 원자재 공급망 중단 시 상호 지원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포럼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도 기업인들과 함께 참석했고 우리 측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양국 기업, 기관 간 MOU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필리핀을 국빈으로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매체와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올해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맞는 전환점이 될 거라면서 필리핀과의 국방협력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교 75주년을 맞아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현지 매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2024년이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필리핀의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되면 무역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양국이 핵심 광물과 에너지, 디지털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아세안의 창설 멤버이자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필리핀과 지역 정세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의 6.25 전쟁 참전 용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병력을 파병했고 7,420명의 필리핀 참전 용사들은 전쟁 기간 동안 주요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필리핀과의 국방협력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 기술 이전과 교육 훈련, 정비 지원 등 상호 호혜적 방산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양국의 방산 협력이 필리핀의 자주 국방 구축과 방위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영유권 분쟁에도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은 인태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충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해역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규칙 기반 해양 질서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소식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국진 기자, 첫 방문 국가인 필리핀 일정이 마무리가 됐군요. 필리핀 일정 중에서 최대 관심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아세안 순방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평과 경제 영토를 넓히는 계기가 될 텐데요. 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에서 최대 관심은 경제 분야의 협력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세일즈 외교를 강조했는데 이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과정을 볼 때 경제 분야에서 눈여겨볼 성과는 어떤 게 될까요? 네, 원전 분야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최영은 기자의 리포트에서 설명했듯이 한국과 필리핀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원전 협력의 체계적인 기반을 다졌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1986년부터 원전 건설을 중단했는데요. 필리핀은 고질적인 전력난과 높은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 가동을 재추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원전 건설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인정받은 K원전 기술력을 홍보하는 계기는 물론 앞으로 사업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필리핀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기금 2조 7천억 원을 투입해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교량 건설 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두 사업은 대외협력기금 사업 기준 역대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라구나 사업은 총 37.5km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고 PGN 교량은 필리핀 중부에 있는 3개의 섬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필리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경우 누적 사업 규모가 20조 6천억 원 달러로 전체 지원 대상 59개국 가운데 4위에 해당합니다. 네,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필리핀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행선지인 싱가포르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방문국인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일정이 예상되나요? 네, 싱가포르는 세계 금융과 물류, 교통의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의 발전을 선도해온 역내 핵심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우리의 제2위 투자, 교역 파트너이자 인프라 수주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유와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인도 태평양 전략과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의 핵심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혁신 파트너로서 공동 연구 개발과 인력 교류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물류의 요충지기도 한데요. 자, 신 기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최우선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의 싱가포르 내 프로젝트 수주 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싱가포르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동행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각종 경제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현지 사업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싱가포르 일정 뒤에는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일정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마지막 순방 국가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관계 격상은 한국과 아세안이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4년 만입니다. 또한 아세안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다자회의, 다수의 양자회담을 통해 주요 경제 분야에 대한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아세안 각국 기업과 기관 간 MOU 등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순방 과정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5박 6일간의 아세안 순방 일정, 앞으로도 KTV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시작됐는데 통일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새로운 해상 경계선을 정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걸로 관측됩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7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12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서 확인된 낙하물은 80여 개로 내용물은 생활 쓰레기로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은 지난 4일에 이어 사흘 만으로 올 들어 25번째입니다.
합참은 쓰레기 풍선이 무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발열 타이머가 적재물을 분리시킬 때 열선과 가연성 소재가 만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지만 폭발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열 타이머에 연결된 발열선에서 열을 발생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화약 성분이 있으나 폭발을 일으키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7일부터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개헌이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초부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헌법 개정을 지시한 만큼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지우고 새로운 해양 경계선 규정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실상 남북 기본합의서를 파기하는 수준에 이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간 북한의 예고 사항들을 볼 때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이 헌법 개정 그리고 적대적 이국가와 관계된 조치들이 예상됩니다만 현 단계에서 예단하지 않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대통령실도 사전에 NSC 회의를 개최했고 북한의 조치가 있고 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보고 향후 대응 방침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7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의정 간의 만남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 걸음인데요.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정원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논의가 한 달째 공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증원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이번 달 국정감사까지 겹치면서 협의체 출범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추계위 협의체 모두 의제 제한을 두지 않겠다면서 의사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안을 제시할 경우 2026학년도 정원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장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계산할 전문가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올해 안에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에 관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추계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도 속도를 냅니다. 3년간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투입해 상급 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진료 중심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의사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게 아니라면 법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가 하면 전공의가 개별 의사에 따라 현장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행정처분 철회 등을 제시했습니다. 전공의들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해 자세를 낮춘 겁니다. 정부는 전공의 단체에서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가운데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 사항을 하나하나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쌓여온 오해들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소하자는 메시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의정 간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 방안 도출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별도의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배달 대행 수수료를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주관으로 지난 7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5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상생 방안을 내놓진 못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KBS의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도출될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보다 당사자들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0월까지 상생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배달앱의 최애 대우 요구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일부 배달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배달 가격과 매장 판매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이중 가격을 못하게 하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온라인 해외 직구 플랫폼에 허위 광고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실제로 한 번도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기준점으로 할인율을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쿠폰을 제공할 때 허위로 과장 표시를 한 것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안건을 상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의 업종과 전혀 무관한 품목을 강매한 행위가 적발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 집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올해 딥페이크 허위 음란물 제작 영상으로 피해를 본 학생이 800명을 넘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학부모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4일까지 딥페이크 허위 음란물 제작 영상으로 피해를 본 학생은 804명입니다. 현직 교사도 33명에 달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딥페이크 범죄가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통해 대거 유포되며 논란이 되자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딥페이크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선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딥페이크 범죄를 공식 수사 의뢰한 건 422건이며 영상물 삭제 지원은 219건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학부모들과 만나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올바른 사용을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 인공지능 AI 기반 교과서 도입을 본격 앞두고 있는 만큼 시제품을 활용한 수업 시연을 진행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디지털 시대 또 AI 시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앞으로 준비해야 될 역량도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피드백을 받아서 또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실혁명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게 교실 수업을 바꾸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에 중독되는 것이 아닌 학습을 위해 적절히 활용하는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디지털 기반 선도 학교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도 언급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수업했을 때 수업 집중도가 높아지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향상됐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교과서 본격 도입에 앞서 학부모와 교원, 학생 등 현장 의견 수렴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앞두고 독감 예방 접종이 한창입니다. 오늘 11일부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데요. 보건당국은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도 가능한 만큼 두 백신을 모두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접종에서는 생후 6개월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이뤄집니다. 접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접종 이력이 없는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그리고 접종한 적이 있는 어린이와 임신부는 접종이 한창입니다. 오는 11일부터는 75세 이상, 15일부터는 70세에서 74세, 그리고 18일부터 65세에서 69세에 대한 무료 접종이 이뤄집니다. 환절기에 독감과의 동시 감염 우려가 큰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도 오는 11일 시작됩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같은 시기 국가 접종을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독감에 걸리게 되면 호흡기 질환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코로나에 더 취약하게 되고 코로나가 걸릴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두 개의 예방접종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죠.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는 5접종을 맞기 위해
접종기관을 방문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이나 국민건강보험증을, 임신부는 산모수첩 등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한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세계 유명 인사들이 사용하며 유명해진 기적의 비만약 위고비가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남용을 주의하며 의료 전문가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해당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 지수가 일정 수치 이상이거나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임상시험 결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과 구토, 설사, 모발 손실 등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저혈당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비만 치료제 이상 사례를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절대 온라인에서 개인 간 유통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남용에 주의해야 하는 약품이 또 있습니다. 소아의 성장 부전 등에 처방되는 성장 호르몬 주사인데요. 일명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지면서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30% 넘게 시장이 커지고 있죠. 하지만 이 성장 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에서 만들어져 뼈의 세포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고 결국 뼈를 늘리게 하는 의약품입니다. 정상인에게 장기간 지나치게 많은 양을 투여하면 말단 비대증이나 부종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식약처는 성장 호르몬 제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과대 광고 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라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 세무서가 보통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하기 때문에 예정 고지서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고요. 법인 사업자 62만 명은 올해 7월에서 9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계산해 예정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내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정산되는데요. 고지세액이라도 납부기 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세액이 된다는 점 주의하시고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해 성실 신고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이 교사를 평가해 교사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인 교원능력개발평가. 하지만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장에서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는데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도입 14년 만에 폐지되고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우선 학생평가는 서술형 평가를 없애고 만족도가 아닌 인식조사로 개편됩니다. 또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 평가로 대체되고 기존 동료 교원 평가는 교원 업적 평가의 다면 평가와 연계됩니다. 개편된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는 내년에 학생 인식 조사부터 먼저 도입된 뒤 2026년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6년) 전 라오스의 마을들이 순식간에 수몰됐습니다. 수력 발전소의 보조댐이 무너져 5억 톤의 물이 한꺼번에 마을들을 덮친 거죠.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9월 24일 5년에 걸친 재건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코이카가 2019년부터 약 154억 원을 들여 마을을 복구하고 나아가 농업 개발, 보건, 직업 훈련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슈퍼 태풍 하이엔으로 15,000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도시 타클라반. 재난복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보건, 취업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 사회를 바꾸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ODA는 아세안 지역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2023년 잠정 기준 한국 ODA 사업 수원국 5위까지 국가 가운데
4개 나라가 아세안 국가입니다. 사업 종류도 다양합니다. 도로 건설부터 수자원 개발, 금융 정책 등 다양하게 원조하고 있죠. ODA, EDCF 등을 통한 동남아시아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최근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 교류, 인적 교류도 비약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024년 상반기 한국으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낸 나라 어디일까요? 중국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닙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학생이 8만 8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6만 9천여 명으로 2위입니다. 특히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가 눈에 띄는데요. 중국에 있던 반도체 기업들이 미중 갈등 탓에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겼죠. 또 바이오 기업들도 현지 법인을 세우는 등 베트남을 아세안 지역의 교두보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취업 준비생 중 한국어를 하면 연봉을 2~3배 더 받는다는 말 여전히 유효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베트남인들을 위한 현지어로 된 안내문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베트남어로 된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류가 많다는 뜻이겠죠. 지난 3일 대전에서 한 아세안 육군 참모총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영내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지상군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였죠. 또 지난 1일부터 한 아세안 국제 군수 포럼이 열렸습니다. 10월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보 분야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제도 그렇습니다. 이미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이 회의를 계기로 라오스를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류 분야도 다양해 조선과 방산, 에너지, IT 등 전방위적인 협력이 기대됩니다. 자,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맺은 지 35주년 되는 해입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이 지난 7월 열린 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최상위 수준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아세안은 이미 2021년에 중국과 인도, 2022년에 미국과 호주, 그리고 지난해 일본과 이 관계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입니다. 아세안 회원국 10개 나라 모두와 한국은 이미 다양하게 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남해안과 제주에 내리는 비는 점차 그치겠고 오늘 밤까지 남부지방에는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쪽을 중심으로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영동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새벽에서 저녁까지 오겠고 경상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밤까지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을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올라서 한낮에는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더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경기 동부와 강원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13도, 춘천 11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 24도, 대전 23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릉과 울진 14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 기온은 18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내륙과 경상 동해안에 소나기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 광주 22도, 부산 25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상에는 비가 내리겠고 물결도 최대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수요일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선 가을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쌀쌀해지는 데다 전국적으로도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온도가 크게 벌어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환절기 체온 조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